30년이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는 참 많이 참았죠. 아니, 참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홀로 송편을 빚으며 눈물을 훔치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듣게 된 대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이번 추석이 마지막 기회야. 순자, 그 멍청한 년이 눈치채기 전에 땅 처분해야 해. 그 순간 제 손에서 송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송편처럼 제가 믿었던 30년의 세월도 산산조각 나버렸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며느리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 4가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행복했다고 해야 할까요? 1992년 봄, 저는 28배 나이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중견 법무법인에서 5년차 법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사건 하나하나가 제게는 퍼즐이었고 그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순자 씨는 정말 날카로워. 이 복잡한 상속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상사의 칭찬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 김민수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당신 일 정말 멋있어요라며 제 커리어를 응원해주던 사람이었죠. 청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순자 씨, 평생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 말을 믿었죠.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 어떡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가 느껴졌죠. 어머님, 하지만 제가 법무사로. 법무사?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여자가 밖에서 설치고 다니는 게 우리 집안 체면에 맞아? 시누이 큰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을 봤어요. 제 편이 되어줄 거라던 그 사람을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순자야, 잠깐만.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어. 우리 아이 낳으면 내가 봐야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 법무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까워요, 정말. 동료들의 만류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이야. 아이 키우고 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 잠깐은 30년이 되었습니다. 임신 6개월 때였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된장찌개에 멸치 국물이 이렇게 비린내가 나.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확 밀어내셨습니다. 국물이 튀어 제 배에 닿았어요. 뜨거웠지만 더 뜨거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이고, 이렇게 요리도 못하는 며느리를 데려왔으니. 직장 다닐 때는 뭐 했대? 시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손자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 법무사 출신이 이것도 못해? 아이고, 우리 오빠가 이런 며느리 만나서 고생이야. 언니, 우리 오빠 다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세월은 흘러 2024년 추석 3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죠. 순자야, 올해도 추석 준비 내가 다 맡아. 큰언니네 작은언니네 다 온다고 했어.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11시.
저는 부엌에서 홀로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군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 큰언니와 작은 언니가 왔나 봤죠. 언니, 이제 슬슬 진행해야 하지 않아? 작은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순자 그 멍청한 년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맞아? 큰언니의 대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만 말씀하셨잖아. 강남 땅 15억짜리 사실은 순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맞아. 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명예 신탁해둔 거지. 상속세 줄이려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강남 땅 15억? 손에서 송편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떡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입을 막았죠. 쉿, 소리 작게 해. 순자 들으면 안 돼. 괜찮아. 저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30년 동안 우리한테 깔려 살았는데. 하여튼 이번 추석에 서류 사인 받아내야 해. 재산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도장 찍을 거야. 그렇게 해서 명예 이전하면 끝이지. 15억을 우리 셋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5억이야. 민수 오빠한테는 그냥 1억 정도 쥐어주면 되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송편 반죽을 만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 그보다는 어쩌면 나는 이렇게 바보였을까? 그 자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을 되돌아봤죠. 제가 포기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법무사 자격증, 쌓아왔던 경력, 제 꿈, 제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요. 새벽 4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제가 묻어두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 명함, 그리고 수첩.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사건 기록들이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마이너스 법무사 박순자.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였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뜨는 느낌이었죠. 그래.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법을 다루던 사람이었어. 복잡한 상속건도, 명예신탁도, 횡령 사건도 다 다뤄봤던 사람이라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법률 사이트에 접속했죠. 명예신탁, 횡령, 배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법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했어요. 마치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문들이 떠올랐죠. 명예 신탁받은 사람이 신탁자 사망 후 그 재산을 임해 처분하려 한다면 이건 명백한 횡령죄. 손이 빨라졌습니다. 판례를 찾고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필요한 증거 목록을 작성했어요. 새벽 6시 저는 완벽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얼굴로 웃은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들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 순자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신우이 큰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죠. 네, 명절인데 기분 좋아야죠.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였어요. 오빠, 그리고 순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들 모였어. 큰언니가 서류 봉투를 내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건인데 순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더라고. 명의만 내 거고 실제로는 어머니 거였는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순자야.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돼.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 작은 언니도 거들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욕심에 가득 찬 눈, 저를 무시하는 눈, 그리고 죄책감이라곤 없는 눈들이었습니다. 아, 그 딱 말씀이시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너 알고 있었어? 큰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에 알게 됐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에요. 그 강남 땅이 펼쳐 보였죠. 보시다시피 소유자는 저 박순자입니다. 1995년 12월 15일자로 어머님께서 증여하신 거예요. 뭐야? 그건 명예신탁이. 명예신탁이라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명예신탁 계약서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작성하신 각서라도요? 시누이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2년간 언니들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기록이에요.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 거죠. 너 이게 어떡해. 저는 30년 전까지 법무사였습니다. 언니들, 혹시 잊으셨나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여보.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2년 전부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말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고소장이에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언니 두 분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여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30년간의 정신적 학대와 재산 은닉 공모 혐의로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언니.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대로 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30년간 저는 여러분의 며느리로, 아내로 이 집의 식모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법무사 박순자요. 2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누이들은 횡령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됐고 남편과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죠. 15억짜리 강남 땅은 온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물론 정의는 구현됐죠. 부당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고 저는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이었을지언정 그 시간들은 제 삶이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그 옆에 사람들. 이제는 모두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죠. 이게 옳은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들이 잘못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이 쓸쓸함은 뭘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옳은 일 하신 거 알아요. 저도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은 지나갔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으니까요. 비록 대가는 컸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를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약속드렸던 법적 대응 방법 4가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재산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본인 재산입니다. 둘째, 의심스러운 대화나 정황이 있다면 기록하세요. 녹음, 문자, 카톡. 모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횡령죄는 시효가 7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넷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으니까요.